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금값은 5% 폭락했습니다. 은값은 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하락의 골도 깊어서 무려 2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금과 은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폭락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특히 최근 금값의 상승세는 정상적인 계단식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처럼 급등했죠. 이런 급등 뒤에는 언제나 혹독한 조정이 따르는 법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과열 뒤의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폭락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였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처럼 영리한 투자자들은 과열의 정점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겁먹은 손즉 위크엔즈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위크엔즈가 누구냐고요? 이들은 자산의 내재 가치나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주변의 소문과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금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는 이야기에 뒤늦게 심지어 빚까지 내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은 하락에도 공포에 질려 가지고 있던 자산을 던져버리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폭락 과정에서 나타난 투매 현상은 대부분 이런 위크 핸즈들의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시장에 겁먹은 손들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날 금요일이었을까요? 굳건해 보이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방아쇠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과열된 시장이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무서운 신호탄일까요? 그 진실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모든 붕괴에는 방아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올린 젠가탑이라도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손가락 하나가 있는 법이죠. 금요일에 대학살 그 방아쇠에는 과연 누가 당겼을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그 현장 안에 말이죠. 첫 번째 방아쇠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약한 달러는 미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300원이던 환율이 00원으로 떨어지면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싸지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 발언은 시장의 즉각적인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대통령이 직접 흔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무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발언이 오히려 금시장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금과 달러는 시소의 양끝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역의 관계, 즉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재무장관의 강달러 발언은 달러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을 팔고 앞으로 가치가 오를 달러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의 실언을 수습하려던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금시장의 매도, 폭탄을 터뜨리는 스위치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한 두 번째 방 아세가 연이어 당겨졌습니다. 바로 차기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이라는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냐고요? 그는 월가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여기서 매파란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둘기파라고 부르죠. 시장은 왜 이 소식에 경기를 일으켰을까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 두기만 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의 등장 가능성을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 금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트럼프의 입과 케빈 워시 지명.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으킨 작은 불씨를 통제 불가능한 산불로 키워버린 진짜 주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괴물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입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미리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를 사고파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인간이 뉴스를 읽고 의미를 분석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수십에서 수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재무장관의 강달러 발언 케빈 워시의 이름이 언급된 뉴스가 전 세계 통신망을 타고 퍼지는 그 찰나의 순간 1초에 수백만 수천만 번의 연산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미리 정해진 조건 예를 들어 달러 강세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같은 특정 키워드가 감지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금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이 금을 팔면 이제 가격이 미세하게 하락하겠죠. 그럼 그 하락을 감지한 두 번째 알고리즘이 또다시 매도 주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수천, 수만 개의 알고리즘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락세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인간 트레이더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폭락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특정 가격대가 무너질 때마다 인간의 거래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엄청난 대규모 매도 물량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플래시 크래시, 즉 순간 폭락의 증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트럼프의 실현이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재무장관의 수습 발언과 케빈 워시 지명설이 그 균열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알고리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범인은 분명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금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소문만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견고한 상승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더 거대한 흐름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현란한 손동작에 집중시키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트릭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입과 월가의 알고리즘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그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진짜 위협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셀 아메리카 현상입니다. 여기서 판단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재정 건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쓰미가 해퍼지기 시작합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최고급 스포츠카를 계약하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엽니다. 심지어 앞으로 세금도 깎아줘서 수입이 더 줄어들 거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그 친구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불안해서 빌려준 돈을 당장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재정 정책은 이러한 불안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틀십 25척 건조와 같이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버는 돈은 줄이면서 씀씀이는 훨씬 더 키우겠다는 말이니까요.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약 124% 수준이고 앞으로 10년 안의 비율이 훨씬 더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오시나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과도한 재정적 적자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위험한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행동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큰 손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입니다. 특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단연 중국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은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억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유량을 거의 반토막 낸 겁니다. 중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때 1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했지만 최근 그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것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중국 인민은행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만으로도 수십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왔죠.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도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달러 패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라는 단일 통화에 자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달러라는 바구니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서둘러 금이라는 더 안전한 바구니로 달걀을 옮겨 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과연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미국은 강력한 달러를 원한다는 말이 시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매일같이 불어나는 미국의 빚과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에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과 월가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금값 폭락은 어쩌면 이 거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쏠린 사이 보이지 않는 손들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셀라메리카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는 정확히 지금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74년 금시장을 휩쓸었던 거대한 유령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그리고 197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6년의 판에는 전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과연 금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폭락이 과거에도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현재 상황은 1974년의 금값 대폭락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3년간의 무서운 급등세가 이어진 후 무려 47%에 달하는 끔찍한 대조정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574년과 2026년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앞으로 금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환경이 다릅니다. 1974년은 제1차 오일 쇼크가 점차 진정되고 길고 길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즉 세계를 뒤덮었던 거대한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히고 있던 때였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전쟁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바로 미국의 빚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974년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30%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 약 124% 수준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50년 만에 나라의 빚의 경제 규모 대비 4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금리를 마음대로 올려서 금값을 억누를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말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20%가 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속에서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정부가 내야 할이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재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스스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론은 하나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의 균열,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역사적인 저금리 환경. 이 모든 것이 결국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분석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만 이끄는 거대한 확증 편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불편하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를 뒤집는 반대 시나리오, 바로 바이 아메리카의 강력한 역습입니다. 첫 번째 역습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족쇄를 풀어주고 있는 폭발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거인의 심장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 다시 깨우는 것과 같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특정 조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매일같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치솟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 금이 있습니다.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같은 비수익 자산은 매력을 잃고 소외되는 겁니다.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몰려드는 바이 아메리카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극적인 완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계속해서 고조되는 갈등을 전제로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을 깨고 주요 분쟁 지역에서 극적인 평화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국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보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려 하죠. 하지만 만약 세상이 갑자기 평화로워진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먹구름이 걷히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금이라는 안전한 방공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돈은 다시 위험 자산 즉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이것이 아마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일 겁니다. 바로 미국 실질금리의 상승 반전입니다. 실질금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수익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 금리는 2%가 되는 거죠. 내 돈의 구매력이 실제로 2%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금값이 올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 차라리 가치가 보존되는 금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부의 물가, 연동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미국 국채만 사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실질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이자 한 푼 주지 않는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매일 이자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다는 달콤한 믿음 대신 이처럼 강력한 반대 시나리오와 최악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강력한 미국 경제의 부활, 지정학적 리스크의 소멸, 그리고 실질 금리의 역습. 이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덮여온다면 금의 미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폭락의 원인부터 반대 시나리오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안개 속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분석만으로는 계좌의 장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금을 사모은다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폭락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로의 기회로 바꾸는 현실 투자 액션 플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금을 위한 자리를 정확히 정해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사이를 금과 같은 귀금 속에 할당할 것을 조언합니다. 왜 하필 왜일까요? 이 숫자는 금을 단순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자산이 하락할 때 나의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험으로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비중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5%에 가깝게 반대로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15%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감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비중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액션 플랜. 당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편의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금입니다. 골드바나 금반지처럼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극강의 안정성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실물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보관이 어렵고 도난의 위험이 있죠. 또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가치 저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둘째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 금 현물을 계좌해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KRS 금시장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한 1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0.2%에서 0.3%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물금처럼 부가가치세도 없죠. 게다가 계좌에 100g 이상의 금이 쌓이면은 실제로 골드바를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편의성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잡고 싶은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금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금나 미국의 델드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이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입니다. 주식과 똑같이 실시간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일반 계좌에서 구매한 금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또한 펀드인 만큼 운용보수도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델드 같은 상품은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거래 시 수수료와 운용보수도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자산을 내던질 때 준비된 투자자는 조용히 그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액션 플랜을 통해 이번 조정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니다.